안녕하세요. 지공TV입니다.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운한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근대 이후 전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죠. 마르크스는 10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 일반인들은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 딱 이 두 권 정도만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공산당 선언은 마르크스의 대표 저작입니다. 한데 이 두 책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자본론은 총 3권으로 2500쪽이나 돼서 낮잠 잘 때 베개로 써도 될 정도로 두껍습니다. 자본주의를 경제적으로 심도 깊게 분석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 경제학과 대학원생 정도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본론 별명이 노동자의 성경인데 정작 노동자는 읽지도 못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에 비해 공산당 선언은 40쪽의 얇은 책, 사실 책이 아니라 팸플렛입니다. 거기다가 공산당 선언은 정치적 내용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정도의 학력 수준, 지적 수준이 좀 높다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자본론은 총 3권인데 제1권이 1867년에 나왔습니다. 마르크스가 1818년생이니까 그 나이 49살 때 사상적으로 완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쓴 책입니다. 이에 비해 공산당 선언은 1848년 2월 혁명 직전 마르크스 나이 불과 30살 때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께도 얇고 내용도 쉬운 이 공산당 선언에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마르크스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말 있죠?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로 단결하라. 가 바로 공산당 선언에 들어있습니다. 공산당 선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제1명제. 이제까지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각 사회 단계마다 대립하는 2개 혹은 서너 개의 계급들이 있었는데 이들 사이의 갈등과 투쟁으로 각 사회 단계는 혁명적 개조로 끝나거나 갈등하는 계급들의 공동몰락으로 끝장났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행했다. 제2명제. 현재는 자본주의 시대인데 자본주의는 크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2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자영업자, 수공업자, 농민 등 다른 계급들이 있지만 이들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점차 소멸해 가므로 큰 의미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의 소유 독점, 즉 생산수단 독점은 갈수록 극심해지고 다수 대중을 프롤레타리아로 몰아넣는다. 자본주의 사회는 가면 갈수록 소수의 부르주아와 다수 프롤레타리아로 양극화된다. 제3명제. 이런 현상은 몇 개 나라에서 국내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진다. 부르주아지는 전 세계를 자본주의적 시장에 포섭하고 수렵 채집이나 농사만 짓던 지역에도 자본주의를 이식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발달한 지역의 농민들, 장인들도 공업노동자로, 즉 프롤레타리아로 바뀌어버린다. 제4명제.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 교통통신의 발달은 전 세계 노동자들을 서로 연계시키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게 만든다. 자본주의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지만 소수의 부르주아들만 그 과실을 따먹는다. 노예제사회, 봉건제사회가 역사상 출현했다가 사라졌듯이 자본주의 역시 영구불변의 체제가 아니다. 부르주아는 자신의 무덤을 팔자를 끊임없이 산출하고 있으니 이들이 바로 프롤레타리아다.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그대들이 잃을 것은 억압의 족쇄요 얻을 것은 새로운 세계, 즉 공산주의이니라. 이게 공산당 선언의 핵심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우선 제1명제. 이제까지 사회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모든 생물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먹어야 하죠?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하루 2500kcal의 열량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은 집단 노동을 합니다. 한데 인간은 집단 노동을 할 때 고도의 분업을 합니다. 인간 분업은 다양하게 나뉘지만 크게 보면 직접 노동을 하는 자와 직접 노동하지 않고 지시, 관리, 감독만 하는 자로 나뉘죠.
집단 생활을 하는 다른 동물한테 이런 분업이 없어요. 예를 들어 사자나 늑대는 집단 사냥을 하는데 대빵사자, 대빵늑대가 야 갑돌이는 가젤 뒤로 돌아가고 을순이는 가젤목 물어뜯어 이런 식으로 지시만 하고 자신은 사냥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먹을 것만 챙겨가는 놈은 없습니다. 예외가 개미나 꿀벌 등 전 세계 20여 종으로 알려진 사회성 곤충입니다. 여왕개미, 병정개미, 일개미 등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여왕개미가 생산물을 독점하고 일개미는 배를 거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유사일에 직접 노동을 하는 자들보다 직접 노동하지 않고 지시 감독만 하거나 정신노동만 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 몫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인간의 노동과 동물 노동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또 다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당장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것, 즉 잉여 생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자나 늑대, 호랑이는 배가 부르면 옆에 맛있는 먹잇감 지나가도 본체만체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3년, 5년, 심지어 20, 30년 뒤를 대비해서 미리 축적하고 쌓아놓습니다. 집단 노동을 한다, 분업을 한다, 이건 다른 일부 동물한테도 보이는 현상이지만 잉여 생산을 한다는 건 오직 인간한테만 관찰되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그 잉여 생산물이 아주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것, 이것 자체도 오직 인간 사회에서만 관찰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잉여 생산을 하게 됐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도구를 사용해서 생산 능력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탄생한 지 20만 년이 됩니다. 한데 기원전 1만 년쯤까지는 돌칼, 돌도끼, 돌창, 활과 화살로만 사냥했습니다. 그때는 수렵 채집 생활, 즉 남자는 사냥하고 여자는 야생 식물이나 열매를 따서 먹었고 항상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당장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돌칼, 돌도끼, 돌창, 활과 화살 정도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사냥감과 야생식물, 열매요 서식지를 좇아서 항상 이동해야 하는데 무거운 식량을 짊어지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설사 식량이 남는다고 해도 그냥 썩게 놔둘 뿐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렵채집 시기 호모사피엔스 인류 역사의 95%를 차지하는 19만 년 동안 인간은 실상 다른 동물들과 별 차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한데 기원전 1만 년쯤 농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경제생활은 확 달라집니다. 토지에 정착해서 농업을 시작했고 기원전 5천년쯤부터 쟁기를 이용해 농사를 짓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생산 능력은 비약적으로 늘어나 당장 필요한 것 이상을, 즉 잉여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770년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공업시대에 들어선 인류는 이제 과거 농업시대보다 20배, 30배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한데 인류사의 비극은 농업시대에 정착을 하고 쟁기질의 동물의 힘을 사용하면서부터 발생합니다. 한 사회 인간이 100명이고 인간 1명당 하루 1kg의 쌀이 필요하다면 하루 100kg의 쌀만 생산하면 그 사회가 유지됩니다. 만약 도구의 사용으로 하루 1000kg의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면 한 사람당 10kg씩 나눠 가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데 인류 역사를 보면 사회 상층부 10명 정도가 쌀 900kg, 심지어는 990kg을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90명이 남은 쌀 10kg, 심지어는 1kg을 나눠 먹는 사태가 항상 벌어졌습니다. 이는 고대든 현대든 서양이든 동양이든 모두 공통된 현상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바로 생산수단을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농업사회에서 최고의 생산수단은 토지, 쟁기질을 할 수 있는 소나 말 등의 충력인데 이걸 왕이나 귀족, 영주 등의 소수 상층부가 독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농업시대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한데 이걸 소수가 독점하고 있으니 토지가 없는 다수 노동대중은 상층부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지대를 납부합니다. 이런 노동대중을 서양에서는 농노라고 불렀고 동양에서는 소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최고의 생산수단은 공장, 기계설비, 각종 동력기관 등인데 역시 소수의 자본가, 즉 부르주아가 독점하니 다수의 노동대중은 이들에게 고용돼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즉 마르크스가 말하는 계급이란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되는 겁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는 지배계급이 되고 이들은 직접 노동하지 않고 지시감독만 하거나 정신노동만 해도 뼈 빠지게 노동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잉여생산물, 아니 잉여생산물 대부분을 독차지한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 다수 노동대중은 직접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적은 몫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는 이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배계급이란 곧 생산수단을 보유한 자들이고 피지배계급이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왜 계급이 나눠지고 왜 직접 일하는 자들보다 일하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를 설명하는 이론은 마르크스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 지구에는 큰 신과 작은 신만 있었다. 작은 신만 노동을 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작은 신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에 놀란 큰 신들이 작은 신들을 달래기 위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대신 노동을 하게 했다. 즉 인간은 오직 죽도록 노동을 시키기 위해 신이 만든 것이다. 즉 고된 노동은 신의 뜻이다 이겁니다. 힌두 신화에 따르면 최초의 프루시아라는 거인이 있었는데 프루시아의 입에서 브라만이, 팔에서 크샤트리아가, 허벅지에서 바이샤가, 발에서 수드라가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바이샤와 수드라는 노동하는 자들입니다.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는 노동하지 않고 신을 섬기거나 싸움을 하는 지배계급이죠. 이들이 정치적 지배계급입니다. 힌두 신화도 역시 노동하는 자들은 신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과 지배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노예가 한 사회 경제활동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노예 노동에 의존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노예가 됐다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중국 고대 사상가 맹자는 마음을 쓰는 사람, 노심자가 있고 힘을 쓰는 사람, 노력자가 있으니 마음을 쓰는 사람은 다스리고 힘을 쓰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 자는 먹여주고 다스린 자는 얻어먹는 게 천하의 도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심자는 지배하는 자, 정신노동을 하는 자, 노력자는 지배받는 자, 육체노동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동양이든 서양이든 종교든 사상가든 왜 계급이 나뉘었는지, 왜 직접 노동하는 자들은 적게 가져가고 직접 일하지 않는 자들은 많이 가져가는지, 왜 다수 인간은 노동의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에 관해 신의 뜻, 하늘의 뜻, 천하의 도리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신의 뜻, 천하의 도리니 불평불만 가지지 말고 죽도록 일해라 이거죠. 손에 먼지 하나 안 묻히고 남을 부리면서 편하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 역시 신의 뜻, 하늘의 도리로 정해진 것이니 불평불만 가지지 말라.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이에 비해 마르크스는 소수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기 때문이라는 객관적 지표, 물질적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는 지배계급이고 잉여 생산물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피지배계급이고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수탈당합니다. 이게 마르크스의 계급론입니다. 그럼 계급투쟁을 실제 역사적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원전 1세기의 고대 로마에서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는 노예반란이 일어났고 중국은 한 200년마다 토지 없는 농민들의 대규모 반란으로 왕조가 교체됐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주아가 봉건제를 쳐부순 사건이고 노동자들 반란의 단적인 사례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죠. 계급투쟁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혈낭자한 장면만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 증세만 해도 자본주의 사회의 잉여 생산물 가운데 막대한 몫을 부자들이 가져가니까 국가 권력으로 회수해서 못 사는 자들에게 재분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극력 반대하고 가난한 자들은 찬성하죠. 총칼만 안 들었을 뿐
부자 증세 논란 역시 계급투쟁의 한 형태인 겁니다. 제2명제, 자본주의 사회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두 계급으로 나눠지며 가면 갈수록 계급 양극화가 극심해진다. 이게 제2명제입니다. 한데 1950년대 이후 선진국들에서 중산층이 크게 성장을 하고 거기다가 1990년대 초반 사회주권이 몰락하면서 마르크스의 이런 계급 이론이 왕창 틀렸다는 게 한때 정설처럼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데 지난 2011년 미국에서 벌어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 때 나온 대표적인 구호가 1대 99 사회였습니다. 마르크스가 숫자로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부르주아 10대, 프롤레타리아 90 정도로 계급 분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한데 현실은 1대 99 사회가 돼버렸죠. 공산당 선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가 사적 소유를 청산하려 한다고 경악한다. 그러나 너희의 기존 사회에서 사적 소유는 구성원의 10분의 9에게는 이미 폐지되었다. 사적 소유가 10분의 9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사적 소유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사회의 압도적 다수의 무소유를 필수 조건으로 존재하는 소유를 우리가 폐지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맞는 말 같은데 마르크스주의의 이른바 사적 소유 폐지라는 주장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오해를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자기 장난감, TV, 냉장고, 핸드폰, 자동차도 못 가져게 한다는 거야? 하면서 분개합니다. 마르크스가 철폐하자고 한 사적 소유란 개인이 소모품, 필수품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공장, 기계설비, 동력장치, 원료, 연료 등 생산을 위해 필요한 사실상 자본재를 의미합니다. 제3명제와 제4명제는 쉽게 말해 부르주아는 전 세계를 자본주의 사회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르주아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를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들의 연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인은 흔히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에 대해서 욕만 엄청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마르크스는 그 책 곳곳에서 부르주아를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는 부르주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부르주아는 역사적으로 매우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부르주아는 100년도 채 안 되는 지배기간 동안 과거의 모든 세대가 함께 이룩한 것보다 더 엄청나고 더 거대한 생산력을 산출했다. 자연력의 정복, 기계장치, 산업과 농경 분야에서의 화학의 응용, 기선항해, 철도, 전신, 전체 대륙의 개간, 하천의 운하와 마치 땅에서 솟아오른 듯한 인구의 폭발적 증가, 이런 생산력이 사회노동의 품에서 잠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전 어느 세기가 알아챘을까? 1400년대 말 아메리카 발견, 아프리카 항로의 발견 등으로 부르주아는 날개를 달았고 상업과 해운, 공업은 미중의 비약적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1770년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종래의 수공업을 공장제 대공업으로 바꾸었고 세계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1840년대부터 산업, 상업, 해운, 철도 등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마르크스가 주목한 건 부르주아가 전 세계 시장을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로마 제국, 중동의 페르시아 제국, 중국의 한 제국, 당 제국, 몽골 제국 등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적 기반이었어요. 한데 자본주의 대영 제국 시대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돼 버립니다. 대영 제국 시대, 대영 제국 전성기, 이때가 마르크스가 또 생존했던,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 이전에 그 어떤 영웅도 이뤄가지 못했던 오직 부르주아만의 업적인 거죠. 공산당 선언의 부르주아 국채를 또 하나 볼까요? 부르주아지는 모든 생산 도구의 급속한 개선을 통해 끝없이 용이해지는 통신으로 가장 미개한 국가들까지 문명 속으로 편입시켰다. 그들이 생산한 상품의 저렴한 가격은 모든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고 야만인들이 외국인에게 품고 있는 견고한 증오를 굴복시키는 강력한 대포이다. 그들은 망하지 않으려면 부르주아지의 생산 방식을 받아들이라고 모든 국가에게 강요한다. 그들은 이 국가들에게 마지막 문명을 도입하라고, 다시 말해 부르주아지가 되라고 강요한다. 한마디로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의 형상에 따라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부르주아가 이처럼 전세계를 자본주의화하면 동시에 전세계 곳곳에 역시 프롤레타리아가 생겨납니다. 어제까지 농사를 짓던 비문명권의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경제관계가 밀고 들어오면서 토지에서 쫓겨나 공장 노동자가 되는 거죠.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세계 부르주아들이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도 연결됩니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촉진하는 것은 교통수단의 확대이다. 대규모 산업이 가져다준 교통수단의 확대는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을 연계시켜준다. 단순히 연계만 되면 항상 동일한 성격을 지닌 수많은 지역 투쟁들은 하나의 국가적 투쟁, 하나의 계급 투쟁으로 중앙 집중화한다. 그러나 모든 계급 투쟁은 정치 투쟁이다. 중세의 시민들이 지방도로로 수백 년에 걸쳐 이루어냈던 단결을 현대의 프롤레타리아는 철도를 가지고 단 몇 년 만에 성사시켰던 것이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공산당 선언의 제5명제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 공산당 선언에서 최고의 핵심은 제5명제인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일하게 가장 혁명적인 계급은 프롤레타리아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 사회 안에도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외에 다른 계급들도 있어요. 농부, 소기업가, 중하층 공무원, 중산층, 수공업자, 상인, 어부, 자영업자 등 다양하죠. 한데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고도화되면 될수록 이런 계급들은 점차 몰락하거나 사라집니다. 기업이 거대화되면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분야들까지 거대 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말 많은 이른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논란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또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를 최고 혁명적 계급으로 봤던 결정적 이유는 이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상인이나 자영업자, 소기업가 등은 영업 또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작은 규모지만 자기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죠. 따라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사회적 공동소유를 목표로 하는 마르크스의 눈에 이들은 자신의 자그마한 생산수단을 지키기 위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적 소유 철폐에 이해관계가 없고 따라서 혁명적이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공산당 선언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런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 초 현실 사회주권의 몰락으로 마르크스가 왕창 틀렸다는 건 증명된 게 아니냐? 한데 과연 그럴까요? 공산당 선언 중간쯤을 보면 184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72년 전 당시 가장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가 해야 할 혁명의 과업, 혁명적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서술해 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 토지 소유의 몰수와 지대를 국가 경비로 전용. 2. 고율의 누진세. 3. 상속권 폐지. 4. 모든 망명자와 반역자의 재산 압류. 5. 국가자본과 배타적 독점권을 가진 국립은행을 통해 국가 수중의 신용대출금 집중. 6. 국가의 수중의 운송제도의 집중. 7. 국영공장의 확대와 생산도구의 확충. 공동계획에 따른 토지개관과 개량. 8.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노동강제, 산업군대, 특히 농경을 위한 산업군대 설립. 9. 농업경영과 산업경영의 결합,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 10. 모든 아동의 무상 공공교육, 현재 형태로 이루어지는 아동의 공장노동 폐지, 교육과 물질 생산의 결합 등. 이 10가지 가운데 2번째, 6번째, 7번째, 9번째, 10번째 조치는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 중입니다. 5번째, 국립은행을 통해 국가 수중의 신용대출금을 집중하자는 조치의 경우 사실 절반 정도, 아니 60-70% 정도는 실행 중이죠. 즉 현대국가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민간자본과 신용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쓸 당시만 해도 중앙은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유럽과 미국에서 생소했습니다. 즉 당시만 해도 각 민간 개별 은행이 자체로 은행권 화폐를 발행했고 신용대출금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현재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이 당연시됩니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살았을 당시에는 국가는 야경국가, 즉 국방과 치안의 유지, 재판소, 감옥의 운영 등 극히 일부분만 관여하는 게 정상인 것이었습니다. 현재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한 국가 경제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많으면 55% 정도 이릅니다. 한데 마르크스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 비중이 채 10%가 안 됐어요. 따라서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했던 건 대단히 선구자적인 의견인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밀턴 프리드먼이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이 한탄하고 통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생각에는 아니 명색이 자본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국민 경제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되냐? 이게 자유자본주의 국가냐? 사실상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정부를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공산당 선언에 오류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류가 있지만 제 생각에 가장 큰 오류는 마르크스가 인간 이성을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제기한다. 즉 그는 인간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는 결국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인간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졌던 게 마르크스입니다. 한데 마르크스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은 물론 2020년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도 그가 상정했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경제를 완벽하게 설계하고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적으로 현재 주식시장에서 고도의 수학적 지식과 막강한 슈퍼컴퓨터로 무장한 금융공학자들이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한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틀리잖아요. 주식시장이 곧 자본주의 경제 그 자체는 아니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뜻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할 경우 그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 수많은 상품들, 인간의 그 수많은 다양한 욕구를 중앙정부에서 미리 정확하게 예상하고 설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1800년대 중반과 후반기에 살았던 인물인데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만으로도 발달된 공업국가에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설계하고 중앙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근본적 오류입니다. 둘째, 마르크스 계급 분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살았던 당시의 자본주의는 거대 공장 플러스 남성 육체 노동자 플러스 철도가 핵심이던 시절입니다. 문제는 마르크스의 책 곳곳에 미래 자본주의 역시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공장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노동자, 그것도 남성 육체 노동자 한꺼번에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동진의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 군데 모여있기 때문에 행동 통일도 하기 쉽죠? 이게 바로 계급의식입니다. 한데 비록 마르크스가 사망하고 난 뒤에 사망이지만 이미 1910년대, 20년대부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발달한 공업국가에서 제조업 노동자 비중, 즉 거대 공장에서 직접 육체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손에 기름때 묻고 얼굴에서 땀방울 뚝뚝 떨어지는 노동자 비중이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3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 대신 이른바 서비스 분야 노동자가 과반수를 넘기 시작했고 현재 와서는 발달된 공업 국가에서 서비스 분야 노동자 비중이 70%, 많은 곳은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제조업 노동자 비중은 20%도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강국이라는 한국도 아마 제조업 노동자 비중이 20%가 안 될 겁니다. 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은 거대 공장에 한데 모여 노동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그들은 직접 기름때를 손에 묻히지 않죠? 그들은 손에 낫과 망치를 든 게 아니라 대개 펜대를 들고 있습니다. 기계의 굉음과 소음 속에서 망치를 들고 상처를 벗어제치고 땀을 뻘뻘 흘리는 육체 노동자와 깨끗한 사무실에 앉아 넥타이 매고 컴퓨터 자판을 누른 서비스직 노동자.
이 둘은 계급의식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은 마르크스가 상징했던 그런 전형적인 노동자의식, 계급의식을 갖기 힘듭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이대로 발달하면 농민은 물론 자영업자, 소기업가들까지 거대 자본에게 먹혀 거대 공장의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농민, 자영업자, 소기업가들이 몰락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그보다는 되레 서비스업 분야 노동자들이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전형적인 프롤레타리아란 거대 공장의 육체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마르크스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프롤레타리아는 거대 공장에서 손에 기름때 묻히고 검게 그을린 얼굴에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육체 노동자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르크스가 아무리 천재적인 사상가였다고 해도 시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발달한 공업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생산력 수준이 높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잉여 생산물 가운데 일부를 노동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 혁명이 서유럽과 미국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 버리니까 서유럽과 미국의 부르주아들이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자기 나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를 합니다. 각종 사회복지 정책도 수립되고 역설적이지만 정작 혁명을 일으킨 러시아와 중국의 노동자들이 고생은 죽도록 하고 그 혜택은 서구의 노동자들이 받은 셈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른바 선진국에서 정통 마르크스주의 정당은 쇠퇴하고 자본주의 체제 자체는 인정하면서 점진적 개량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 즉 영국의 노동당이나 프랑스의 사회당, 북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이 득세하게 됐습니다. 자, 당신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그렇다고 죽은 마르크스가 다시 살아난 일은 없다는 반박이 나올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1700년대 말의 모습을 거쳐 이제 200년 정도 된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가 존속하는 한 마르크스가 부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귀신이나 유령처럼 끊임없이 출마할 것으로 봅니다. 왜? 자본주의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마르크스만큼 자본주의의 단점을 예리하게 파헤친 사람은 없거든요.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그 단점 역시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럴 때마다 마르크스는 다시 불려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던 마르크스주의가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다시 관뚜껑 열고 나타난 게 하나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프랑스 해체주의 창시자 자크 데리다는 마르크스의 유령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마르크스의 유령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 기본소득이 많이 회자됩니다. 기본소득론 자체는 마르크스로부터 직접 비롯된 건 아니지만 사상적 뿌리는 마르크스에 다 있습니다. 이단 사상으로 치부되다가 요즘 갑자기 부상한 현대화폐 이론 MMT라고 하는데요. 현대화폐 이론 역시 그 주창자들은 케인스의 후예들이지만 문제의식의 뿌리는 마르크스와 아주 가깝습니다. 현대화폐 이론은 국가가 재정적자에 개의치 말고 필요한 돈을 찍어내 최종 고용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케인스 경제학 이론이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가 돼서 시장에 돈을 공급해야 한다는 이론인데 비해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즉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권 붕괴로 겉으로는 사망 확인서가 발부된 건 분명한데 마치 유령처럼 귀신처럼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